네, 이제 물상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당권의 가장 큰 특징인 물상대인데 일단은 잠깐 개념을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물상대라는 그 개념을 언급한 것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어쨌으면 전세권 할 때 기억나십니까? 전세권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됩니다. 그렇죠.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데 전세권은 성격이죠. 용익 물권의 성격과 담보 물권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 전세권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존속기간 등이 만료가 돼서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권 계약이 설정 계약이 종료되면 용익 권능은 별도의 말소 등기 없어도 소멸된다. 그럼 그 이후에 이 저당권 목적이 됐을 때 저당권의 목적물이 전세권에 어떤 성격만 남아 있습니까? 저당권만 남아 있죠. 저당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개념적으로. 그런데 저당권의 객체는 뭐죠? 지상권, 천세권, 즉 용익물권에서는 가능하지만 저당권이 저당권을 설정을 못합니다. 즉 저당권의 목적물이 사라진 경우예요. 이 경우 어떻게 한다? 이 저당권만 남아있는 전세권은 뭘 위한 거죠? 전세권 보증 반환 채권. 그 채권의 반환을 담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당권의 목적인 이 전세권은 뭘로 바뀐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가름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게 물상대입니다. 그때 한번 나왔고요. 또 하나 유치권. 유치권에는 물상대의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즉 이와 비교를 하게 되면 전세권과 유치권의 좀 개념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우선 변제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물상대의라는 거예요. 즉 저당권에 목적물이 있는데 목적물이 사라진 거예요. 목적물이 사라지면 저당권 자체도 없어져야겠지만 저당권의 가장 큰 특징은 교환가치 파악. 교환가치 파악이고 우선 변제적 효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라진 저당물의 목적물에 가름해서 존재하는 게 있으면 남아있는 그 물건, 존재하고 있는 다른 목적물에 대해서 우선 변제적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게 물상대의의 개념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치권에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 효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상대의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저당권, 세 번째죠. 저당권의 가장 특징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물상대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질권. 그래서 물상대의 개념은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물상대의 개념이 뭐냐? 자, 이런 겁니다.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건물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폐허가 됐겠죠. 그렇게 되면 이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의 목적물이 사라졌죠. 그럼 저당권의 객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멸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했어요.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뭘 받을 수 있냐? 보험금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보험금 청구권. 그런데 이 보험금 청구권은 멸시된 건물에 가름하는 거죠. 보험금 청구권 산정할 때는 이 건물의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가입된 보험 금액과 평가한 가치 금액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즉, 이 보험금 청구권은 결국 이 건물에 대한 가름하는 것입니다. 다만 액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물상대의 개념은 저당물의 목적물은 사라졌지만 목적물에 가름해서 존재할 수 있는 권리,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저당권의 목적물은 부동산 기타 목적물이죠. 기타 목적물은 부동산이 아닌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채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선 변제적 효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상대의 개념은 결국은 목적물, 저당권의 목적물에 가름하에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결국은 권리예요.
또 설명할 겁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우선 변제적 효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우선 변제적 효력은 뭐냐면 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가 있다. 그럼 다른 이해관계인과 저당권자 사이의 관계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취급한다는 거고,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일반 채권자라면 당연히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보험 청구까지 이해관계인이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이 경우에도 후순위 권리자 하는 기타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적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배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화재를 많이 듣는데 또 어떤 경우냐? 그 외에도 그러니까 이거 화재를 쓰면 뭐냐면 멸실 또는 훼손되는 데 있겠죠. 밤만 타면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이 있는데 이 토지의 공용지수, 쉽게 말해서 수용이 된 경우예요.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르면 협의 절차를 거쳐요. 먼저 사업자가 지정을 해요. 이 부분은 수용될 예정입니다. 근데 바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협의 보상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수용 절차는 협의 보상 절차를 거칩니다. 말 그대로 이 가격에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이 있으면 이 가격에 살 테니까 이거에 사십시오 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가 네 좋습니다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협의 보상 절차에서 서로 의사가 맞으면 그거는 강제적으로 뺏는 게 아니라 통상의 매매처럼 계약 관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사업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보통 중앙임금 맞는데 중토위에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수용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수용위원회가 얼마 금액으로 수용합니다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수용 개시일이 나오거든요. 어느 시점에 수용한다. 그게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소유권을 가져가려면 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수용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그 토지에 가면 수용보상금이 있습니다. 수용보상금. 이런 경우에 저당권자의 효력은 수용보상금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즉 보상금의 수용에 객체된 토지의 소유권의 가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수용보상금에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다른 이해관계자가 있더라 하더라도 이들과의 관계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채권자,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이 사람이 먼저 우선을 받는 거고 이 중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른 어떤 근거에 기초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시간적 선을 따져서 먼저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물상대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상대 그러면 370조 규정을 보게 되면 342조는 질권편에서 물상대의 규정이 있고 저당권은 342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된 겁니다. 자, 저당권의 목적물이 좀 전에 배웠죠. 멸실훼손. 아까 화재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는 공용징수. 멸실훼손, 공용징수 사유겠죠. 이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멸실훼손에 대해서는 권리가 화재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금 청구권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멸실훼손이 저당권자 제3자의 불법행위, 불법행위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저당권 설정자, 지금 소유자와 제3자세 용익물권 설정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이나 용익물권자가 자신의 책임 사유로 멸실이나 훼손시킨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이 있겠죠. 그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 권리들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공용징수, 강제 수용입니다. 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보상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수용보상금 청구권. 그런데 공용징수와 관련해서는 구분할 게 있어요. 자, 수용하게 되면 일정한 절차가 돼요. 사업 시행자가 지정을 하고 그러면 쭉 절차 진행되다가 협의
보상 절차를 거칩니다. 자, 공용징수가 나왔기 때문에 구분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협의 보상 절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업 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수용 목적물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해요. 평가가 나오면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을 다하는 소유자들에게 뭘 보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협의 보상 절차를 진행하오니 어디 어디 방문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가격에 살 테니까 당신 의견을 밝혀주세요. 당신이 동의하게 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상 절차를 하는데 협의 보상 절차는 결국은 매매 계약 절차하는 거예요. 즉 매매 계약을 의사를 절충하는 겁니다. 만나서 이 사람이 오케이 하게 되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매매 계약처에서 생각합니다. 만약에 협의 보상 잘 돼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이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협의 보상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합니다. 즉 사업 시행을 위해서 강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구해주세요. 그게 수용 재결 신청입니다. 수용 재결이 있으면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수용, 강제로 가져가는 근원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근거가 수용 재결이에요. 그러면 수용 재결을 하게 되면 수용위원회가 딱딱딱 해요. 그러면 매돌 며칠자로 수용 개시한다. 그리고 나서 보상금도 산정하는데 그 보상금 대부분 협의 보상 절차에서 나온 금액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개시일에 맞춰서 사업 시행자는 강제적으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을 해야 돼요. 그게 수용 보상금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공탁이 아닌 실제로 지급하거나 절차를 통해서 지급을 해요. 공문도 보내요. 그래서 이 수용 보상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용징수에 따른 지금 저당권에 따른 물상대의 객체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수용 절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용 보상금이지 만약에 협의 보상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물상대의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강조할 게 뭐냐면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 대부분 금전이에요. 기타 물건이 나오는 경우는 공용징수 강제 수용할 때 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토 신청해서 현물인 토지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겠죠. 근데 받으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아직 받지 않은 겁니다. 금전이라면 아직 자기 통장으로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토지라면 아직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안 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받았다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물상대위에 관한 우선배제 효력을 주장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받을은 결국은 권리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받았으면 이제 권리가 없어지니까 이러한 권리가 있는데 그걸 실제로 금전에 대해서는 금전 보상 청구권,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그 손해 권리를 행사해서 돈을 받았으면 채권 변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멸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370조가 적용돼서 우선배제 효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로서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아직 저당권 설정자가 돈을 받기 전 아니면 대토의 경우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상대를 행사하고 싶으면 반드시 이 요건을 갖춰야 한다. 뭐다?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 압류 효력 뭐죠? 처분 금지효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취득한 게 금전이죠. 그러면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말라. 그런 얘기겠죠. 압류는. 그러면 토지라 하면 소유권을 넘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이유는 모든 교과서나 이제 이론서에는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한다. 특정성 유지. 쉽게 여기서 저당권이 설정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재산과 이 금전기타 물건에 관한 권리를 구분시킨다는 겁니다. 섞이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섞이면 물상대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섞이지 않는 방법이 뭐다? 압류다. 압류를 해서 계속 구분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즉 저당권 설정자의 재산, 기존의 재산과 섞이지 않게 만든다. 섞이면 물상대위 못한다. 그래서 특정성 유지하는 방법이 뭐다? 압류다. 그게 압류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압류의 목적이 특정성 유지지. 그럼 반드시 특정성 유지를 저당권자가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다른 이해관계인이 할 수도 있다. 그러면 특정성 유지되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개념점.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바탕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하나씩. 자, 기출문제 중심 보게 되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여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그 물건이 특정성 유지됐습니까? 안 됐죠. 인도를 받았으니까 기본재산과 섞여 있다. 그럴 때 물상대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권 행사했다? 아니다. 왜? 인도가 됐기 때문에. 특정성이 유지돼야 한다. 그 특정성 유지 방법이 압류인 겁니다. 자, 압류 전에 제3채무자가 이를 변제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특정성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니까 특정성이 유지가 안 되면 물상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개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특정성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 압류다.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가 없다. 다른 이해관계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틀린 지문의 포인트는 인도된 후에, 즉 이 얘기는 특정성이 없다. 그리고 법에 받을, 이건 받은이잖아요. 받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반대말은 받은 경우에는 물상대위 주장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당 목적물 소실로 인하여, 멸실로 인하여, 멸실이죠. 소실은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제가 예로 든 거였죠. 저당권의 목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에 따라, 자, 강제수용은 공익사업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줄여서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는데,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만 강제 수용이 돼서 수용이 되는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거지, 협의 취득한 경우에는 뭐다? 매매계약에 따른 겁니다. 그럼 이 요건을 갖춘 게 아니잖아요. 물상대위는 어떤 경우나 멸실, 훼손. 이게 멸실, 훼손입니까? 아니죠. 공용지수입니까? 협의보상이? 아닙니다. 공용지수는 강제 수용. 근데 지금 말한 것은 협의 취득은 뭐냐? 매매 계약. 강제 수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협의 취득은 강제 수용이 아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중요합니다. 공용지수가 아니라 사법상 매매 계약이다. 성격이. 토지에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매매 계약이면, 이 얘기가 또 뭐냐면, 또 설명을 드리면, 자, 토지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저당권이 사라집니까? 저당권을 인수하는 거잖아요. 저당권이 딸린 매매란 얘기는 저당권이 딸린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급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여전히 매수인 명의 앞으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물상대위는 목적물이 사라진 경우에 가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미입니다. 취급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저당권이 붙어있는 아파트 매수하게 되면 그 저당권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변제가 안 이루어지면 그 저당권자는 소유자가 바뀌어도 저당권 행사할 수 있고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취급이라는 의미는 저당권 설정의 계층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매매 대금에 대해 물상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해당 요건이 없죠. 멸실 훼손은 아니잖아요. 공용지수 아니잖아요. 멸실 해서 공용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매매인 경우에는 그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멸실 훼손 공용지수가 아니잖아요. 멸실된 겁니까? 훼손된 겁니까? 강제수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세 가지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요건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그러면 물상대위는 멸실, 훼손, 공용징수에 그 경우에만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권을 저당권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다. 가능하다. 뭐였죠? 전세금 보증 반환 청구권이. 전세권에 가름해서 존재하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기출이 됐습니다. 27회 대위권이 인정된다. 어디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 여기 대해서.
한번 이제 전세권에 대해서 이제 복습경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크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의 물권적 권능이 소멸한다. 기억했죠? 전세권에는 용의 물권적 권능과 담보 물권적 권능이 있다. 그런데 존속 기간이 만료면 계약이 끝나는 거죠. 용의 물권의 성능은 소멸한다. 등기 없어도 소멸합니다.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쉽게 해서 저당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어떻게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저당권의 목적물에 저당권은 없어요. 지상권, 전세권만 있어요. 당연히 소유 목적물뿐만 아니라 지금 가능한 게 지상권, 전세권밖에 없어요. 소유권 위에. 근데 저당권 실행할 수 없게 되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370조 물상대의 규정입니다. 민사집행법 237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물상대이니까 가름해서 존속한 게 뭐가 가름한다? 전세금 반환 채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 전세금 반환 채권 같은 의미입니다. 전세금 돌려줘 그 채권 그걸 얘기한 겁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자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자, 이 채권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냐면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이거는 저당권자가 제3자가 반환 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 집행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성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 의미에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권리 행사는 뭐냐면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변제권을. 자, 민법 제3 여기까지 이해하셨고요. 이 내용은 이제 독특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정성을 유지한 거다. 왜냐면 제3자 하게는 반드시 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권리 행사하면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는 강제 집행 추심명령 정리명령을 바꾸는 건 뭐냐면 결국은 압류예요. 이 앞에 압류 추심명령, 압류 전부명령을 해요. 근데 강제 집행 절차를 개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려면 강제 집행을 실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세권자는 경매 요구권이 있으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추심명령이 앞에 뭐가 있냐면 항상 압류 추심명령, 압류 전부명령입니다. 민사집행법을 아시는 분은 딱 감이 올 겁니다. 그리고 제3자 이거는 이미 압류가 된 거거든요. 그땐 배당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실제 돈을 받으려면. 그런 의미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특정성 유지한다. 그 정도 말씀됩니다. 오히려 민법 370조 물상대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취지를 묻는 겁니다. 왜 지급 또는 또 인도 전에 압류를 하냐? 그 취지가 뭐냐? 물상대의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 자, 물상대의 목적인 채권이라고 했죠. 제가 받을 금전 기타 목적물을 했으니까 그건 권리에 존재한다. 그게 뭐라? 채권. 그래서 받은 돈이 아니라 받을 그래서 채권이라는 겁니다. 물상대의 목적이 된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가 이 취지는 뭐다? 특정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성이 없어지면 물상대의도 주장을 못합니다. 행사를 못합니다. 그 효력을 보존한 것 동시에 제3자에게 불치의 손해를 입히지 않는 거다. 섞이지 않는 게 방지하는 목적에는 특정성을 유지한 것도 있지만 특정성 유지가 제3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의미 다시 한번 반복해서 했습니다. 자, 압류는 반드시 대권 행사는 저당권자가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도 무방하다. 왜냐? 특정성 유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성 유지는 다른 사람이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의 금전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니다. 행사할 수 있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배당을 요구하는 겁니다. 집행 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한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저당권자가 압류를 안 했기 때문에 물상대권 행사할 수 없다. 그 의미로 지금 낸 겁니다. 하지만 압류 의미보다 특정성 유지다. 특정성 유지됐으면 거기서 권리 행사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대의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성이 없다. 틀렸다. 그러니까 압류의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저당권자가 압류해야만이 물상대위성이 있다. 그게 아니란 겁니다. 압류를 하는 이유는 특정성 유지하는 거다. 따라서 제3자 유지를 했으면 거기에 배당을 하는 겁니다. 저당권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 절차를 실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 채권에서 강제집행 절차를 실행해야만이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선 배제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저당권자가 압류하게 되면 다른 권리자도 배당 요구에서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당권자도 배당 요구하는 방법으로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즉 물상대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상대위성 중요합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최근에도 출제됐는데 혼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압류의 개념, 특정성 유지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풀 수 있는 지문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저당권. 이제 저당권의 실행 전에 그럼 실행 후. 실행은 뭘까요? 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거고 실행 전이라는 것은 임의경매 신청하기 전입니다. 그럼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저당권의 개념입니다. 교환 가치를 파악하는 거다. 그 의미 뭐다?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누구한테 있다? 저당권 설정자에게 있다. 따라서 그러면 저당권 목적이 훼손될 염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 교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는 거고 실행 전의 효력은 포인트는 결국은 점유에 대한 사용 수익을 누가 하느냐 문제입니다. 이 점유 사용 수익은 누구한테 있다? 저당권 설정자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관념적으로 지배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저당물 소유권자의 권한, 저당물 소유자의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있다. 저당물 설정자의 권한인 겁니다. 저당물 소유자는 결국은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그 사람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당권 소멸되는 게 아니니까요. 저당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3취득자의 보호. 제364조 위에 제3취득자의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3취득자가 누군지를 먼저 잘 아셔야 합니다. 자,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시간적 순서로 토지가 있어요.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저당권이. 그런 다음에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 소유자가 원래 A였는데 B로 바뀌었어요. 즉 토지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토지 그럼 이 저당권자하고 새로운 소유자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B가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소유권자 물권이죠. 저당권도 물권이에요. 양립이 가능해요. 양립이 가능한 물권 사이의 순위는 어떻게 정한다? 같은 구에 있는 갑구냐, 같은 갑구에 있냐 아니면 갑구, 을구, 다른 구에 있냐에 따라 다른데 같은 구에 있는 경우 갑구나 을구에 있으면 순위번호, 다른 구에 있는 접수일자입니다. 소유권은 갑구, 저당권은 을구죠. 그러면 접수일자로 합니다. 그럼 시간 속으로 뭐가 빠릅니까? 저당권이 빠르다는 얘기죠. 즉 소유권자는 저당권자에 대해서 말소를 못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저당권자가 앞서기 때문에 나중에 소유자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 토지가 제3자에게 낙찰될 수가 있겠죠. 제3자가 낙찰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 소유자는 B는 자신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죠. 즉 자기의 운명이 저당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반대로 지상권, 토지에 대해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먼저 토지 시간적 순서대로 저당권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당권은 관념적인 지배입니다. 사용수익 권능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계속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가 저당권인 상태에서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저당권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은 다 양립이 가능합니다. 양립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그러면 양립이 가는 경우에는
시간적 순서, 결국은 시간적 순서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전세권자도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소유자가 제3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가 문제냐면 제3자가 지상권자, 지금 토지에 대해서 용익물권을 지금 설정받은 전세권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세권의 지상권을 말소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그러면 대항할 수 있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91조의 인수지라는 제목하에 내용이 있어요. 용익물권은 저당권 압류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인수지, 즉 새로운 제3자가 지상권 전세권 용인해야지만 저당권 압류 이후에 있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즉 제3자 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제3자는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점유 사용 중인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출발점은 뭐냐면 결국은 저당권과 지상권의 그 시간적 선호 개념에서 뒤지기 때문입니다.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저당권 이후에 있기 때문에 대항을 못하는 겁니다. 어디서 이게 비슷한 게 봤죠? 주택임대차법, 상가건물임대차법에서 대항력의 유무, 경매에서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있냐 이유냐. 마찬가지로 저당권은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있는 권리인지 여기 따지는 겁니다. 제가 민사집행법에서 나오는 이해관계인은 말소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민사집행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등기대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그 경우에는 저당권 압류 저촉되면 저당권이나 압류 이후에 있으면 뒤에 있으면 효력이 없는 거고 앞에 있어야만이 인수돼서 이 사람한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법 대항력은 등기가 된 게 아니잖아요. 다만 민법, 집행법은 이해관계에는 그렇게 나눈다는 민사집행법 92조를 참조해서 그와 같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소기준권리 이전 이후로 나눈 이유는 자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런 게입니다. 따라서 지상권 전세권자는 저당권 실행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인은 저당권의 실행 유무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 제364년 변제를 뭐라고 하냐면 저당권자에게 이런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저당권을 말소시키겠다는 겁니다. 저당권을 없애버리면 자기가 그 불안한 운명이, 불안한 지위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당권을 없애는 방법이죠. 저당권 없애는 얘기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하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되잖아요. 그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어. 그러면 저당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안한 지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선뜻 보면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64조가 없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인 제3자는 대의변제 규정에 의해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364조를 정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중요한데 거기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그 설명입니다. 제3취득자는 변제에 이해관계 있는 3자. 무슨 얘기냐면 저당권이 없어지면 자신의 지위는 확정적으로 이제 안심이 되는데 저당권이 계속 남아있으면 나중에 저당권 실행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될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변제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변제에서 소멸되게 되면 자신의 지위는 확정적으로 안심이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이해관계인은 채무자 의사에 반해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469조에. 근데 469조에 의하면 변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64조를 특별하게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469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규정을 둔 이유는 3취득자의 변제 범위를 360조가 정하는 범위의 금액만에 한정하는 데다. 원칙적으로 변제를 할 때 469조 하게 되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 전부를 변제하는 게 원칙이지만 364조에 따르면 360조에서 정한 범위만 변제하면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360조 단서에서 특히 단서 규정이 중요하잖아요. 채무불이행한 손해배상은 1년분에 한한다.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3취득자가 변제하는 금액은 469조가 정한 경우일 때 더 적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특칙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364조는 특별규정은 360조가 정하는 범위만. 그럼 360조 정하는 범위가 뭐 있었죠? 원본, 이자, 위약금. 근데 위약금이나 그런 경우에는 약정 있는 경우. 근데 중요한 건 단서죠. 단서. 1년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전체를 변제를 해야지만 364조에 따르면 360조가 다 적용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은 1년분만. 만약에 3년치가 있으면 1년치만 하더라도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3취득자에는 소유권, 지사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3취득자지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364조를 적용하여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364조를 적용하게 되면 360조에서 범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즉 변제 범위가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는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364조는 특별 규정인데 누구한테만 소유권, 지사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해당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360조에 대한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판시 내용입니다. 자, 근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금 이제 단순히 저당 부동산이 아니라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인데 근저당의 특정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에 기본 계약이나 아니면 결산기 등이 정해져 있을 뿐이지 채권이 확정이 안 됐어요. 어느 일정한 시점에 결산기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확정이 된 경우에 확정 당시의 금액만을 변제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확정이 중요한데 확정이 되면 나중에 배울 겁니다. 확정이 되면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확정되기 전에는 저당권과 달리 취급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 담보되는 채권이 변제 소멸됐다 하더라도 근저당권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부종성이 완화되고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에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양도도 가능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확정되면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확정이 됐다는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364조 규정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사람은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확정 당시에 금액이 중요합니다. 채권. 근데 변제를 하면 되는데 어떤 범위 내에서?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제3취득자니까 저당권자로 취급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피담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데 특징이 뭐냐?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 최고액과 확정된 피담보채를 비교해서 적은 금액만 변제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근저당권에 관련돼서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무슨 의미다? 채권 최고액과 채권 최고액 어디서 찾을 수 있죠? 근저당권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채권 최고액이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확정된 피담보채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둘 쭉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변제하고 즉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전부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둘 중 적은 금액만을 변제하고 비교를 해야겠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의미가 364조를 적용한 실익이겠죠. 예컨대 확정된 피담보 채무가 1억이에요. 원칙적으로 1억을 다 해야겠지만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는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럼 364조가 적용되는 의미는 원칙적으로는 1억을 다 갚아야만 하겠지만 364조가 적용된다. 즉 3취득자는 적은 금액, 즉
5천만 원만 변제하고서도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364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따라서 364조가 적용이 안 되면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더 해야겠죠. 근데 이 사안이 문제인 건 뭐냐면 소유자, 전세권자, 지상권자가 아니라 누구였냐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364조 적용을 주장했어요. 후순위 근저당권자 무슨 얘기냐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도 364조에 해당하는 3취득자이기 때문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둘 중 적은 금액, 즉 5천만 원만 변제하더라도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거기서 대법원 판례는 무슨 소리야? 너는 제3취득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364조가 적용이 안 돼. 따라서 요 금액만 지급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다. 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볼까요? 그래서 기출은 선순위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돼 그럼 1억이었고 이제 5천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죠? 만약에 364조가 적용되면 적은 금액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 채권을 5천만 원을 적은 금액이 지금 5천만 원이잖아요.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이 얘기는 364조가 적용되냐 안 되냐 문제죠. 누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다. 따라서 364조가 적용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364조 무슨 얘기죠? 채권 최고액과 그 다음에 피담보, 확정된 피담보 채목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적은 금액만 지금 변제하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후순위 근저당권은 뭔다? 피담보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겁니다. 364조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표현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앞에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이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해하려면 이 채권책을 변제하더라도 왜 채권책을 변제하지?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딱 이 지문만 보면 답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례를 내용을 소개했던 겁니다. 자, 다음.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